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옵사이트 현대화 강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옵사이트 현대화에서는 음, 폴리시, 스트래티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 정유 공장만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정유 공장의 현대화 계획을 우리 공장에 맞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벤더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이 하세요. 이 부분은 당신이 하세요. 해야만이 우리 정유 공장에 딱 맞는 옵사이트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면 플랜 또는 계획하고 판매 부분에서 결국은 출발을 하겠지요. 태스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하 지시가 뭐 수입 지시 뭐 이런 물량 이동 지시 이런 것들이 태스크 단위로 내려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DCS 화면상에 내려오면 DCS 화면에서 오케이 그걸 승인 절차를 거칠 거예요. 승인을 뭐 DCS 상에서 뭐 억셉트하고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ERP 터미널에서 할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어프로발 단계를 거칠 거고요. 그런 놈에 대해서 이제 DCS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겠지요. 실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다시 상위 시스템으로 올라가겠죠. 대부분 뭐 출하 실적, 입고 실적, 물량 이동 보고서 뭐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퍼 시스템들에 보면 결국으로는 생산 계획 플랜들이 나올 거고요. 이 생산 계획 플랜에 따라서 탱크 피드를 어느 탱크에서 어느 탱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들어온 런다운 스트림을 몇 시부로 어떤 탱크에서 어떤 탱크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오더하고 신먼트 스케줄에 따라서 결국은 출하 일정들이 쭈루루룩 나오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인벤토리하고 퀄리티 데이터들은 림스에서 쫙 분석한 결과들이 쭉 나올 거예요. 현재 탱크들이 재고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 품질은 조성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태스크들이 어떤 놈이 먼저 처리되고 나중에 처리돼야 할지 아주 중요하잖아요. 뭐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프라이어티를 조정할 일이 거의 없는데 배 같은 경우는 이놈이 덩치도 크고 또 배가 도착하는 스케줄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 태스크들이 순위 조절하고 프라이어티들이 매우 민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퍼 시스템에서 이런 스케줄링, 뭐 태스크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됐겠죠. 그러면 DCS 단에서 내려오면 얘는 결국은 오케이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탱크마저 그 다음에 라우트, 파이프라인 경로죠. 파이프라인 경로 그 시점에 누가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라인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 스탠바이 상태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결국에 MOV 밸브가 움직여야 하는데 아마 별일이 없다면 통상 그 옵사이트 태스크들에 사용하는 밸브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밸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MOV들은 막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알람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갑자기 MOV가 작동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오픈되지 않거나, 크로즈되지 않거나, 스톱되거나, 이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이미 필드맨하고 그 생산팀에서 시프트 턴오버 할 때 이미 다 조율을 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을 다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DCS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그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면 그 짭들이 순탄하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출하가 홀드, 잠깐 멈추는 거죠. 멈췄다가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업노멀 컨디션으로 와가지고 뭐 갑자기 레벨 게이지가 값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뭐 플로우 메타에서 뭐가 뜬 값이 뭐 이상한 값이 떴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업노멀 컨디션이 나와가지고 멈추면서 대책을 취한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플랜을 뭐 해서 이래 절차를 취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리커버리 패스예요. 이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 이런 출하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절차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미리 검증해 놓고 테스트까지 다 해 놓은 그런 리커버리 패스가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저 리커버리 패스가 없다라면 당 막상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다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고. 리커버리 패스가 매우 중요하다. 네. 오소리티 문제예요. 이제 제가 이걸 한국말로 강의를 준비할까 영어로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는 정유사가 4개밖에 없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정유사들이 있어서 일단 자료는 영문으로 준비하자 해서 좀 친숙하지 않지만 용어가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영문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오소리티 문제는 뭐냐면 어, 이 측정값 아까 탱크 게이징 말씀을 드렸는데요. 측정값 레벨 측정하고 그 레벨을 이용을 해서 누가 그 레벨을 이용한 볼륨 계산 또 덴시티를 이용한 웨이트 계산 그 다음에 그거에 현재 잔존 부피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탱크가 완전한 그 실린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피를 어떻게 정밀하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건가예요. 오소리티. 탱크 게이징 시스템에게 그 오소리티를 부여했다고 하면 그 어떤 시스템도 탱크 게이징에서 계산한 그 캘큘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돼요. 탱크 게이징에서 우리 조직에서는 탱크 게이징 시스템에서 인벤토리하고 스탠다드 볼륨 이런 것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값이 틀리면 탱크 게이징 시스템을 조져야지 그걸 DCS를 옆에다 붙여놓고 또는 플로우 컴펜세이션 컴퓨터를 또 따로 또 붙여가지고 한다라면 데이터들이 이중 삼중이 돼서 결국은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소리티를 분명하게 세퍼레이션 해라. 여기 너도 A도 오소리티 가지고 있고 B도 오소리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소리티 세퍼레이션이에요. 그 오소리티 세퍼레이션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면 나중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컴플리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인티그레이션 컴플리트는 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인티그레이션 과정에 오면 지금까지 대충 덮었던 문제들이 다 컴플리트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출발점 데이터부터 메저먼트 데이터부터 그 메저먼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캘큘레이션까지 분명하게 얘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옵사이트에서 인티그레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오소리티는 이거잖아요. 자, 저 밸브, 저 펌프 누가 꺼라는 명령을 책임질 거냐, 켜라는 명령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통상 켜라는 것은 DCS가 해요. 그렇지만 끄라는 것은 DCS도 할 수 있고 필드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끄라는 것은 여러 곳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켜라는 에너자이즈 시키는 것은 통상 한 곳에서만 해요. 그렇지만 디에너자이즈 하는 것은 에머전시 상황 따라서 누구나 그놈을 스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디에너자이즈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오퍼레이션 오소리티예요. 그죠? 에너자이즈 되는 방향은 하나로 통일하고 디에너자이즈 되는 방향은 여러 개가 오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걸 반대로 에너자이즈 오소리티가 여러 개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누가 켰는지를 몰라요. 펌프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너자이즈는 하나고 디에너자이즈는 여러 개가 할 수 있도록. 그게 오퍼레이션 오소리티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익스큐션요. 그 어떤 그 출하 동작 전체 뭐 노딩이 됐건지 배의 선박에 실턴지 아니면 저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출하를 하든지 그 익스큐션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주체. 통상 그 주체는 통상은 DCS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DCS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챙기면 컴플리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드 탱크 스위칭 들어볼까요? 피드 탱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A 탱크에서 B 탱크로 피드를 바꾸려고 했는데 만약에 스위칭이 안 되면 해당 크루드 유니트는 죽어버리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크리티컬 태스크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래닝 파트에서 어떤 피드 탱크에서 어떤 피드 탱크로 교체할 거다. 그죠? 스위칭 오더도 나오고 그 시점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탱크 퀄리티, 인벤토리 이런 데이터들도 다 나와 줄 거예요. 플래닝 쪽에서. 그죠?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필드맨에 가서 스탠바이 하고 다 준비하고 있죠. 피드 탱크 스위칭이 워낙에 크리티컬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가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하죠. 진짜 그 탱크에 잔존량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정말로 현재 피드하고 있는 탱크가 정말 거의 바닥에 나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탱크의 퀄리티 문제, 이런 것들 다 오퍼레이터가 리뷰를 하지요. 전체를 하나씩 다 리뷰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밸브, 펌프, 라인 문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밸브나 펌프나 라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근래까지,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채워진 액체 물질의 상태는 정말로 이 생산 기획에서 알고 있는 그 물질하고 동일한 물질이 그 관내에 채워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가 필드맨하고 같이 체크해야죠. 정확하게 체크해야죠. 다 맞으면 그 시점 되기 전에 스탠바이 하고 나가서 DCS에서 익스큐션을 하지요. 통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으로 MOV 열고 닫고 하지 말고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시퀀스로 스타트하면 동시에 열 밸브 열고 닫을 밸브는 닫아서 동시 패션으로 움직이게, 한 놈은 열리면 열고 한 놈은 닫으면서 이런 형태로 구성돼 가지고
최대한 그 피드 플로 레이트의 변화가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자,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옵사이트 태스크들을 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플래닝 파트가 있고 DCS 운전 파트가 있고 전용 기기 쪽이 있고 이제 세이프티 쪽이 있어요. 세이프티 쪽은 ESD 시스템이 있고 만약에 리크 디텍션이 환경 관련되어 있어서 프로텍션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놈들이 들어오면 그냥 이쪽 세이프티 쪽에서 뭔가 걸리면 일단은 무조건 스톱이죠. 무조건 스톱되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세이프티가 걸렸다 할지라도 크루드 피드 같은 경우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출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죽일 수가 있을 거라고요. 뭐 트럭 같은 거야 문제가 없고 선박조차도 이 세이프티가 문제가 되면 죽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본 공정에 피딩하는 쪽은 이 세이프티가 걸려도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사람이 판단해서 처리해야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처리 순서를 보면 당연히 플래닝이 먼저 내려올 거고 그 플래닝에 따라서 태스크들이나 오더들이 줄줄줄줄 따라서 생성될 거고요. 그것들이 시간 따라서 어떤 주문부서나 생산부서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문을 하나씩 태스크 주문을 옵사이 운영부 쪽으로 날리죠. 그러면 하는 것들이 태스크 단위로 DCS에 와서 쌓이겠지요. 그러면 이놈들이 하나하나 태스크들이 DCS에서 실행되면서 DCS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DCS 수행과 같이 연동되는 전문 기기들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요게 전체가 하나의 옵사이트 전체 시스템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제 세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